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딱 하나입니다. 대표님, 지금 금 사도 되나요? 그런데 이 질문 속에는 거의 항상 같은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금값이 무섭게 오를 때는 내가 지금 들어가면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니야? 라고 겁이 나고, 반대로 가격이 횡보하거나 조정이 오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릴까? 라는 불안이 생깁니다. 결국 오를 때도 못 사고 떨어질 때도 못 삽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말하죠. 그때 살 걸. 여기서 냉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타이밍만 재다 보면 금은 평생 못 삽니다. 금 투자는 주식처럼 내일 팔고 모레 다시 사는 게임이 아니라 자산 방어와 장기 보유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비싼가, 싼가라는 단기 질문 자체가 방향을 틀게 만듭니다. 장기 관점에서 보면 금은 결국 우상향하는 자산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건 단기 변동뿐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오를 때 못 사면 언제 살 건가요? 떨어질 때도 못 사면 언제 살 건가요?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타이밍이 아니라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정확한 바닥이 아니라 내가 감당 가능한 방식으로 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 가격에 대한 집착을 끊기 위해서는 비싸게 산 것 같은 느낌이 왜 생기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사람은 항상 과거에 더 낮았던 가격을 떠올립니다. 작년에 더 쌌잖아. 며칠 전엔 더 내려갔잖아. 그런데 그 기준은 끝이 없습니다. 1%만 내려가도 좀 더 기다리면 2%더 내려갈지도 몰라가 되고 2% 내려가면 5%까지 빠질 수도 있지가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결국 시장은 다시 위로 튀고 그때는 또 이미 너무 올랐어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반복입니다. 중요한 건 장기 사이클 안에서 몇만 원 싸게 사느냐가 아니라 언제부터 보유를 시작했느냐입니다.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후회 포인트는 가격 몇만 원 차이가 아니라 그때 아예 안 샀다는 사실로 바뀝니다. 2030년쯤 되면 2025년에 금을 샀던 사람을 보면서 와, 그때 들어간 게 진짜 승부수였네 라고 말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80만 원에 산 게 아쉽다. 78만 원에 샀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장기 자산에서는 미세한 진입 단가보다 보유 기간이 수익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지금 가격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한 번에 몰빵하지 말고 나눠서 보유를 시작하세요. 금은 타이밍을 완벽히 맞추는 게임이 아니라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자산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더 싸게 사려는 마음이 아니라 더 오래 들고 갈 구조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 주 금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한 달 뒤엔 비싼가요, 싼가요? 이런 질문에 단호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금 투자 관련 자료를 정말 많이 봤고 논문도 수십 편 이상 읽어왔지만 결론은 동일합니다. 단기 예측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변수가 너무 많고 그 변수들이 어느 날 어떤 방향으로 튈지 아무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시장에는 단기 가격을 맞춘다고 말하는 사람이 계속 등장합니다. 조회수는 그럴싸한 확신에서 나오니까요. 이번 주 고점입니다. 다음 달 폭락합니다. 하지만 이런 확정형 멘트는 대부분 위험합니다. 만약 일주일 단위로 금값을 정확히 맞힐 수 있다면 그건 투자 조언이 아니라 사실상 초능력에 가까운 능력입니다. 현실에서 그런 능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예측이 아니라 대응을 해야 합니다. 금 투자는 맞히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가진 사람이 이깁니다. 즉,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내가 감당 가능한 비중과 계획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일수록 지금이 고점인가요? 가 아니라 내 자산에서 금을 어떤 역할로 둘 건가요? 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 방어인지, 통화가치 하락 대비인지, 포트폴리오 안정화인지, 목적이 정해지면 방법은 단순해집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단기 예측을 버리는 순간 금 투자는 훨씬 쉬워집니다. 예측을 내려놓고 원칙을 세우는 것이 2025년 금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출발점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넘어가죠. 그럼 금은 언제 팔아야 하나요? 여기서도 핵심은 감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금은 주식처럼 하루 이틀의 뉴스에 휘둘려서 꼭대기에서 팔아야만 수익이 나는 자산이 아닙니다. 역사 자체가 다릅니다. 금은 5,000년 동안 화폐의 역할을 해온 자산이고
그래서 사이클의 패턴이 비교적 뚜렷하게 반복되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 게 바로 실질금리입니다.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값인데, 금의 큰 상승 사이클은 실질금리가 낮아지고 특히 마이너스 영역으로 깊게 내려갈 때 본격적으로 힘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맡겨도 구매력이 늘지 않는 환경에서는 사람과 기관이 가치 저장 수단을 찾게 되고, 그때 금의 매력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과거 100년 정도의 데이터만 겹쳐놓고 봐도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실질 금리가 하락할 때 보통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저점을 3번 확인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실질 금리가 마지막 저점을 향해 가는 구간에서 강하게 치솟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저점이 정확히 어디냐는 건 맞힐 수 없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매도는 훨씬 단순해집니다. 즉, 금을 팔 때도 오늘이 꼭대기인가를 맞추려 하지 말고 실질 금리의 흐름과 사이클의 위치를 보고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 분할 매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잡아도 머리 꼭대기는 아니더라도 어깨 수준에서는 충분히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질 금리의 3번 저점 이야기가 실제 매도 타이밍에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실질 금리는 하락 과정에서 1차 저점을 찍고 반등했다가 다시 2차 저점을 만들고 또 반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저점을 향해 내려가면서 시장의 불안과 유동성 기대가 동시에 커지는 구간이 나오죠. 중요한 포인트는 많은 경우 2차 저점이 1차 저점보다 더 낮고 3차 저점은 2차 저점보다 더 낮다는 흐름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3차 저점에 정확한 바닥을 맞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2차 저점이 이미 형성된 뒤에 실질 금리가 다시 내려오며 2차 저점 수준을 재시험하는 순간은 비교적 명확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체크해본 여러 구간에서 이 2차 저점 재도달 시점은 금 가격이 이미 상당히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이후에는 과열 구간으로 진입할 확률도 커집니다. 즉, 그 지점은 정점이 아니라도 리스크 대비 수익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하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을 팔 때 한 방에 전량 매도 같은 극단적 선택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질 금리 흐름이 2차 저점 근처로 다시 접근할 때부터 분할 매도 계획을 가동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보유량의 20%를 1차로 정리하고 시장이 과열 신호를 더 보이면 추가로 20%를 정리하는 방식이죠. 이러면 꼭대기 맞추기,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결과적으로는 머리 꼭대기는 아니어도 어깨 부근에서 현실적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금 매도는 운이 아니라 실질 금리라는 구조적 지표를 활용해 확률이 높은 구간을 선점하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또 하나, 금을 다룰 때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바로 고점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는 점입니다. 주식은 장이 과열되면 하루 이틀 사이에도 급락이 나오고 매도 타이밍을 조금만 놓쳐도 심리적으로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금은 구조가 다릅니다. 금의 상승 사이클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금리, 유동성, 통화 신뢰 같은 거시 변수의 누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한 번 고점 구간에 진입하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까지도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금 투자에서 가장 흔한 실수인 조급함을 버려도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안 팔면 큰일 나는 자산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급함 때문에 성급히 팔고 다시 더 비싸게 재진입하는 경우가 훨씬 위험합니다. 그래서 매도에서도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리듬입니다. 실질 금리 흐름, 시장 과열 신호, 프리미엄 확대, 거래량 급증 같은 현상을 보면서 일정 기간에 걸쳐 분할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같이 봐야 하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금이 오른다만 기억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과 금리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1970년대는 금리가 높았는데도 금이 크게 오른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서 실질 금리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2000년대 상승장은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았는데도 금이 오른 이유가 금리가 크게 내려가면서 실질 금리가 약해졌기 때문이죠. 즉, 금은 단순히 물가만 따라가는 자산이 아니라 실질 금리 환경에서
돈의 가치가 어떻게 훼손되는가를 반영하는 자산입니다. 지금 국면에서도 이 프레임으로 보면 왜 금의 사이클이 쉽게 끝나지 않는지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의 환경을 이 프레임에 그대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금리는 내려가려는 방향인데 인플레이션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조합은 실질 금리를 더 약하게 만들고 금 가격을 밀어올리는 전형적인 조건을 형성합니다. 여기에 더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들이 동시에 겹치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 같은 정책 리스크, 국가 부채 확대, 글로벌 자금의 쏠림 현상은 결국 통화 신뢰와 구매력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죠. 금은 이런 의문이 커질수록 강해지는 자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금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시간이 내 편이 되지만 금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의 명목 가격이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통화 가치가 약해지는 환경에서 같은 금을 사기 위해 필요한 화폐량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금을 안 들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진입 장벽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금 투자에서 흔히 말하는 시간의 벌금입니다. 또 하나, 수급 측면도 봐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예전처럼 언제든지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중앙은행과 큰 손들이 실물금을 지속적으로 흡수하면서 유통 가능한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해 보이지만 수요가 조금만 몰려도 프리미엄이 급등하고 실물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즉, 가격의 방향뿐 아니라 접근성 자체가 리스크가 되는 국면이 점점 잦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지금을 너무 비싼가로 판단하기보다 이 환경이 금을 지지하는 구조인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구조가 유지되는 한 금은 단기 흔들림이 있어도 큰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전에서는 어떻게 사야 하느냐가 남습니다. 저는 금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항상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금은 단기 매매 자산이 아니라 장기 보유 자산이라는 전제를 깔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샀다가 내일 팔고 가격 몇 번 흔들린다고 전량 정리하는 방식이면 금 투자는 애초에 맞지 않습니다. 금의 사이클은 보통 길게 이어지고 지금 사이클도 단기간에 끝나는 흐름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최소 몇 년 단위의 호흡으로 가져가야 전략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실물금이 갖는 장점이 분명합니다. 실물은 매분, 매초 시세를 보며 흔들릴 일이 줄어들고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적입니다. 실제로 금을 손에 쥐어보면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진짜 돈을 보유한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종이 화폐가 아니라 5,000년 동안 인류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인정해 온 자산을 내가 갖고 있다는 느낌이죠. 이 안정감은 초보일수록 큰 힘이 됩니다. 다만 실물은 보관과 매매의 편의성, 스프레드 같은 현실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 비중을 가져가되 효율성을 원한다면 국내에서는 KRX 금시장 같은 제도권 거래를 병행하는 방법이 합리적입니다. 주식 앱처럼 일지 단위로 사고 팔 수 있고 수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과세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특히 국내 금 가격에 붙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낮은 구간에서는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프리미엄이 붙을 때 추가 수익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초보자에게 가장 좋은 방식은 한 가지 정답이 아니라 심리 안정 더하기 효율을 조합하고 분할로 보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금 투자는 타이밍이 아니라 구조와 지속성이 승부를 가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금 투자에서 실패하는 경우는 전략이 틀려서가 아니라 대부분 비중을 잘못 잡아서입니다. 상승장에서는 누구나 확신이 생깁니다. 가격이 오르니 내 판단이 맞아 보이고 주변에서도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말이 들리죠. 그때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전 재산에 가깝게 혹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금을 사놓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조정이 한 번만 와도 심리가 무너집니다. 금은 장기 자산인데도 작은 변동에 주식처럼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개인적으로 초기 비중을 10%를 넘기지 말라고 권합니다. 10%는 중요한 숫자입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버틸 수 있고 동시에 금의 역할을 체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금에 대한 이해가 쌓이고 실질금리, 인플레이션, 수급 같은 구조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비중을 15%, 20%로 단계적으로 늘려가면 됩니다. 확신은 감이 아니라 검증된 이해에서 생겨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매수 방식도 비중 관리와 연결됩니다. 한 번에 몰아서 사면 단가 스트레스가 커지고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후회가 커집니다. 반대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계획대로 실행할 수 있고 심리적 안정이 생깁니다. 금 투자의 핵심은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금은 장기적으로 강한 자산이 될 수 있지만 그 강점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비중과 속도를 통제해야 합니다. 무리한 확신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확신으로 가는 것이 진짜 투자입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한 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 투자는 지금이 고점인가요? 를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내 자산에서 금이 맡을 역할을 정하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임입니다. 단기 가격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는 실질금리, 인플레이션, 수급 같은 구조를 통해 사이클의 위치를 읽고 확률이 높은 구간에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도는 꼭대기를 맞추려 하지 말고 실질금리 흐름이 과열 국면으로 들어갈 때 어깨 구간에서 수익을 잠그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장 강합니다. 그리고 실전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살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심리 안정이 우선이면 실물금이 도움이 됩니다. 매일 시세를 보며 흔들릴 일이 줄어들고 보유 자체가 주는 안정감이 큽니다. 반대로 효율과 편의성을 중시한다면 제도권 거래가 유리합니다. 국내에서는 KRX 금 시장이 일지 단위 매매, 비교적 낮은 수수료, 과세 측면의 장점 등으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특히 국내 금값에 붙는 프리미엄이 낮을 때는 미리 확보해 두었다가 수요가 몰리며 프리미엄이 커지는 구간에서 추가적인 수익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권 거래는 내 눈앞의 실물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질적 선호에 따라 선택이 갈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비중입니다. 초보자일수록 처음부터 과하게 들어가지 말고 10% 이내에서 시작해 경험과 이해가 쌓일수록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사기보다 분할로 보유를 시작하면 가격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계획을 지킬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에 금 투자에서 승부를 가르는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원칙, 구조, 그리고 지속성입니다. 지금 할 일은 고민을 끝없이 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 가능한 방식으로 보유를 시작하는 것입니다.